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가격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은 이 가격에 사고 싶어 할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에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분들이 왜 집을 사느냐를 관심 있게 보면 불안이라는 감정이 지배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잘 보시면 처음으로 자산시장에 들어온 거죠. 일종의 사춘기 시절이에요. 반대로 이미 성인이 됐고 여러 번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투자자가 시장에 안 들어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잉한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과잉으로 만들어지는 자산시장은 또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 싶은 건 수요가 아닙니다. 살 수 있는 수요야 돼. 그 살 수 없는 거가 현실에 직면하니까 결국엔 부채하고 연결돼요. 그러면 부채를 계속 무한정 일으키면 유효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 있죠. 전 세상을 투자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공한 사람들도 처음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샀는데 그게 올라서 부자가 됐다. 그거는 운이에요. 네, 투자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집값이 빠질 때 결혼한 거죠. 그리고 집값이 빠질 때 그 전세가 만기가 온 거예요. 그건 운이에요. 운을 따라 하자는 건데 운은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여전히 부동산 투자는 유용하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저는 그 기점을 일개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선도지구 선정으로 보고 있는데 미래를 대응하는 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식으로 모두가 부자 되는 세상을 꿈꾸고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자로 부를 더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이 투자의 어떤 길라잡이가 되어주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계신데요. 오늘 오랜만에 머니홀라와 함께 해주시는 분도 그런 분이십니다. 이광수 대표님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만이신가요? 머니홀라는 꽤 된 것 같네요.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좋은 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요즘 뭔가 약간의 국면 전환이 이뤄지는 때라는 느낌도 좀 들었고 부동산 시장에서 또 이제 대표님을 얘기하기를 하락론자로 얘기를 하는데 뭔가 태세 전환을 했나? 이런 기사들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오늘 뵙기 전에 또는 뵙는 걸 계기로 저도 이 책을 읽어봤지만 진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신간을 또 내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대표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질문을 하는 거란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책의 제목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여쭤보려고요. 지금 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투자든 아니면 정말 살고 싶은 집이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물어야 할 가장 좋은 질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 살펴보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가격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은 이 가격에 사고 싶어 할까? 그리고 이 가격에 누군가 나중에 사줄까?가 질문이 가장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분들이라든지 실수요자분들이 최근에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어떤 거에 답을 하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금 집을 사냐면 내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나는 대출받아서 사고 내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답을 찾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산시장에서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가격을, 오늘 부동산 시장을. 그리고 남들은 나중에 어떻게 행동할까? 사실 이런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희가 전망하거나 그리고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아니라 남들은 이란 질문이 가장 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신 거를 너무 알겠는데 들으면요.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나를 떠나서 그리고 지금 내가 되게 막 긴급하고 갈급한 상황에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머니홀라도 그래서 필요한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일종의 전문가들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남들 얘기를 하고 남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런 답을 계속 던져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문가는 사실은 저는 그런 책임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또 이렇게 드려볼게요. 어딘가 이제 최근에 리포트를 쓰신 거를 제가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최근 화제가 됐었던 영화 인사이드 아웃 2를 언급하시면서 불안에 주목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남들의 심리를 생각해 봤을 때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조금 불안한 상황이다. 그쵸. 이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자신만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사이드 아웃 2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알기에는 네, 제가 저는 아직 보기에는 못 봤어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새로운 감정들이 생기거든요. 그중에서 지배적인 감정이 새로운 지배적인 감정이 불안이라는 거죠. 네. 불안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내가 지금 뭔가 행동하는 보이지 않는 걸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쵸? 거기서 이제 정확히 그런 대사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반대의 감정은 사실은 그 사춘기가 오기 전에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기쁨은 현재를 되게 충실히 생각합니다. 현재에 재밌으면 웃고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서 막 웃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은 대부분 현재에 있고 그 반대적인 감정이 사람들이 그 나이가 들고 사춘기가 접어들고 성인이 되면서 이제 불안이라는 감정이 커지죠. 그런데 전 이게 자산시장에서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히 이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네. 최근에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분들이 왜 집을 사느냐를 관심 있게 보면 불안이라는 감정이 지배적으로 들어갑니다. 불안 때문에 집을 산다. 근데 잘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무주택자분들이 최근에 생애 최초 주택 네. 매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자산시장에 들어온 거죠. 처음 그러니까 일종의 사춘기 시절이에요. 그런 처음으로 사춘기. 네. 그런데 거기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증폭되는 거죠. 가격은 계속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영원히 내 집 마련을 못해. 이런 감정들이 이제 무리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미 성인이 됐고 쉽게 말해서 막 부동산 투자를 전문가적 입장에서 하거나 네. 이미 여러 번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통해서 행동하지 불안이란 감정을 통해서 행동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투자자가 시장에 안 들어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투자 시장에서 뭐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분들은 불안에 의거한 사춘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분들, 실수요자분들이 이제 그래서 과잉한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과잉한 행동이 저는 증거를 가계부채 증가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과잉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심리가. 그런데 항상 그런 과잉으로 만들어지는 자산 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렇죠. 쉽게 말해서 하락도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시장 변화를 지속 가능성도 낮고 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판단 하에서 최근에 한 두어 달 전부터는 하반기가 집살 적기다라고 말씀을 해오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여기 조건이 필요하죠. 뭐냐면 그런 과잉이나 불안이 만들어진 시장이 가격이 이제 떨어질 때 그렇죠. 늘 말하는 거고 네. 제가 그러니까 왜곡해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광수도 집사라고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태세전환. 조건이에요.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사라. 가격이 떨어지면. 네, 근데 이런 과잉을 보면 집값의 하락폭이 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 정도를 측정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시니까 네. 제가 다른 데서는 답변을 잘 안 하지만 감사합니다. 이런 거.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가격에 만들어진 조건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값이 10억에서 20억 원으로 올랐고 그럼 이 중간화도 오르는 가격별로 이루어진 가격의 이유들이 있잖아요. 네. 변동, 그러니까 가격을 그렇겠죠. 상승시킨 원인. 그 상승시키는 잘 원인을 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네. 이때 시점에는 공급이 줄어들면서 집값이 올랐어요. 그때는. 네. 네.
그러니까 전 요 가격을 버블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어떤 공급이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면서 호가를 올리면서 네. 그러면서 집값이 상승하거든요. 이건 전형적으로 모든 자산과 재화 시장의 가격을 과잉으로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랐는데 수요가 막 증가해서 오른 가격이에요. 그건 안정성이 있죠. 그 가격은. 그래서 그건 전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격이 오르는데 쉽게 말해서 버블이 만든 가격.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과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사과 가격이 왜 올라요? 공급이 부족해서 오른 거죠. 그래서 그 공급이 진짜 시장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과 생산을 많이 늘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이 늘죠.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가격은.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이 사과 가격이 오른 게 사람들이 사과를 진짜 잘 먹기 시작하고 네. 많이 먹기 시작하고 일종의 트렌드가 바뀌어서 오른 가격이라면 그 가격은 안 빠지죠. 그렇죠. 생산량이 늘어도.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재화나 자산 시장에 공급이 만든 가격은 쉽게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2019년도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 하락하면. 네. 실제로 최근에 1년 전에 가격이 하락할 때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기준을 한번 뭐 지역별로도 다르고 뭐 아파트별로 다르겠지만 그 정도의 가격 하락은 충분히 언제든지 가능한 수준인 거죠. 2019년 정도. 그렇죠. 일단. 그러면 어쨌든 뭐 최근에는 계속 뭐 서울 아파트가 정고점을 돌파했네, 다시 뭐 거래량이 느네, 막 꿈틀대네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사실은 불안감은 더 증폭되고 약간 오히려 조장하는 분위기, 조장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그런 말씀드렸듯이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뭔가 예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비는 대비해야죠.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불안이라는 감정을 주목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불안한 게 있으면 행동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행동이 제한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효 수요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화는 네. 불안하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속 살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죠.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 지점을 이제 반드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지 않고 시장을 분석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강남 아파트 다 살고 싶죠. 그래서 수요가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또 그렇게 네. 판단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사고 싶은 건 수요가 아닙니다. 살 수 있는 수요여야 돼요. 뭔가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안 한다고요. 있는 수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일기 신도시를 막 재건축해서 막 좋아진다고 해요. 공급이 증가하고 네. 막 거기에 재건축 재개발해서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네. 중요한 게 거기가 빠져 있어요. 어떤 논의가 빠져 있냐면 그걸 다 누가 사줄 거지? 그러게요.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하려면 뭐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적게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가를 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 분양가를 과연 감내할 만한 수요가 시장에 계속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즉 강남의 아파트가 계속 오를 수 있느냐를 네. 차원에서 공급 부족만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수요가 부족해지고 있어요. 사고 싶은 건 수요가 아니다. 그렇죠. 살 수 있어야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살 수 없는 거가 현실에 직면하니까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결국엔 부채하고 연결돼요. 그렇죠. 내가 살 수 없으니까 부채는 많이 일으켜야 돼요. 네, 많이 일으켜요. 여기서 그러니까 조건이 어떤 거냐면 그러면 부채를 계속 무한정 일으키면 유효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규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그래서 특히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시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유효 수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냥 지금 현재 어쨌든 대표님께서 보시는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봤을 때 시장 상황은 어떻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상은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네. 일단 변동원리는 수요고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차별화가 심한 게 지역별로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동구라든지 아니면 마포라든지 이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데 그건 뭐냐면 실수요자들이 그런 지역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은 그 건축 연한이 짧아요.
신축이라는 네,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의 건축된 그 아파트의 비중이 거의 30%를 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축 아파트에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가격으로만 보면 흐름으로 보면 2021년도까지 올랐다가 2022년도에 빠졌다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지역들은 거의 한 최고점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한 90% 이상은 오른 상황이죠. 거래량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잠시 이게 처음에는 투자서적인 줄 알고 접근을 했다가 어떤 순간에 줄을 치고 있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약간 철학적인 문구에 줄 치고 있는 거를 발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방송에서는 진짜 때로는 이렇게 어떤 투자와 직결되는 질문을 좀 드리더라도 그럼요.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고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라고 봐요.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가 쉽게 말해서 투자에 성공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흥미롭게도요. 투자하기가 쉬워요. 투자하기가 쉬워요? 생각만 바꾸면 되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을 잘 바꾸기가 또 가장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생각이 어떤 건가요? 전 세상을 투자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의 관점으로. 네, 이게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바꾸는 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로 예를 들어서 부를 이루거나 이런 신들 보면 뭐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사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의 전환이 되게 힘든 거죠. 특히 부동산에서. 왜냐하면 사용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 게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도 처음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면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샀는데 그게 올라서 자연스럽게 부자가 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건 운이에요. 네, 투자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집값이 빠질 때 결혼한 거죠. 그리고 집값이 빠질 때 그 전세가 만기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집값은 올랐고 내가 그래서 두세 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책을 쓰고 유튜브에 나옵니다. 근데 그건 운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운을 배우자는 건데 운을 따라하자는 건데 뭐냐면 운은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근데 분명히 시장에서는 뭐냐면 이 변화를 읽고 내 집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투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때나 사 어차피 가격이 올라 이런 거 그냥 운에 맡겨라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그냥 그분들은 이제 운이 좋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운은 공부할 수 없는 분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자산시장은 운이 움직인다. 근데 분명히 운이 안 움직이는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엔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게 사실 투자지 운에 맡기라는 건 사실 투자가 아니죠. 그럼 대표님께서도 이제는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중론들이 있었는데 대표님은 여전히 부동산 투자는 투자의 가치로서 유용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다른 투자 대상의 자산보다도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의 감소 이런 거랑 다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을 얘기하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머니올라에서 이제 주식시장 얘기하실 텐데 근데 삼성전자 주가를 얘기하면서 인구 감소 때문에 주가가 빠질 거란 얘기를 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투자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아까 건축연합 말씀하셨으니까 요즘은 그래서 이 원자재 값 상승 때문에 어쨌든 신축 아파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부분이세요? 흥미롭게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철근 가격이나 시멘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사비가 안 빠져요. 그건 뭐냐면 건설회사들이 이윤을 더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사실은 거기에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건설사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공사비를 계속 올려서 수주할까요? 그건 뭐냐면 그 기업의 본질이에요. 돈을 벌려면. 근데 여기에 기본은 뭐가 있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하려는 규제도 많이 풀렸고 그런 단지들이나 너무 많은 거예요. 수주할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왜 싸게 줘줘요? 일단 높게 부르는 거죠. 공사비를.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반대로 보면 막 이런 부분이 너무 올라서 이제 하려는 사람들이 줄어요. 조합원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싸게 그렇죠. 이윤을 낮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원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건설사도 오래 다녔는데 사실 건설사들이 예를 들면 강남에 막 재건축 사업이 되는데 한두 곳밖에 안 될 때는요 공사비가 엄청 쌌어요. 그건 뭐냐면 그거 수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건설사가 심지어 적자를 보면서 공사했다고요. 별로 안 되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로 막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계속 공사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향후로 이제 수주할 게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 당연히 공사비는 하락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자연스럽게 뭐 공사비가 오르고 이건 영원히 안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본질이 아니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매력적일 수 있다로 귀결되나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노후 아파트 가격이 빠지는데 그래서 오히려 전 더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신축보다도 가격이 빠지는 노후 아파트를 더 보시는 거고요. 이게 바로 투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죠. 네, 뭐냐면 지금 뭐 새 아파트는 계속 새 아파트였습니까? 아니죠. 요즘 개포동의 재건축이 엄청나게 돼서 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런데 개포동 10년 전에는요 다 노후 아파트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변화한 거죠. 근데 10년 전에 개포동의 주공 아파트를 쳐보면 가격이 가장 많이 빠지고 사람들이 안 샀단 말이에요. 10년 전에도 벌써 그랬나요? 2012년, 13년에요. 개포동이 가장 많이 빠져요. 근데 왜 그때는 그랬을까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안 보고 거주하는 목적으로 앵글을 바라보니까 네. 그런 노후 아파트는 거주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그건 가격이 많이 빠졌죠. 근데 지금은 다 새 아파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의 노후 아파트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노후 아파트는 계속 노후 아파트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지금 대장주라고 하는 아파트들은 앵글을 투자의 앵글에서 보면은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처는 아니에요. 그런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30억 원인데 그게 60억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다. 될 수도 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 않다. 그리고 유효 수요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이 2배 이상 증가하지 않는 한 실수요로 살 텐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실수요로 살 텐데 그런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해서 집값이 2배 오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후 아파트가 지금 막 가격에 빠져서 5억이 됐어요. 네. 그럼 그 아파트 10억 되기 되게 쉽잖아요. 서울의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12억대를 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죠. 그러면 그 아파트는 그렇게 되면서 신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근데 신축 아파트는 계속 어떻게 돼요? 또 노후화가 되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왜 신축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사용하려고 사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거기서 살려고. 근데 세상에 이 자본주의의 앵글이요. 두 가지 앵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사용하려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는 투자하려고 바라보느냐.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같이 가면 베스트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사실은 이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여서 이건 유발 하라리가 한 말인데 동전의 양면 같아서 공존은 가능하지만 네. 그러니까 선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구매하고 소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켜서 새 아파트를 보는 거죠. 그런데 변화를 보셔야 된다. 새 아파트는 언제나 새 아파트였나? 그리고 헌 아파트는 노후 아파트는 계속 노후 아파트였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실제로 그런 노후 아파트들은 가격의 하락폭이 감지될 만큼 큰가요? 그렇죠. 못 오르고 있고
그리고 가격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 기점을 뭐 예를 들어서 일기준 도시 중심으로 해서 선도지구 선정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재건축을 빨리 해주겠다는 거예요. 선도지구 선정되면 맞아요. 선정 안 된 아파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면 그런 아파트들 보면 기회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시장을.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투자의 관점으로 네. 봐라. 네. 지금 어떻게 저 아파트를 사? 그래서 가격 계속 빠지고 영원히 빠질 거야. 사람들은 다 신축 아파트 보고 그러니까 저 아파트만 가격이 오를 거야. 그런데 질문을 바꿔보시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 과연 얼마나 오르실까 여기에서? 그래서 항상 보면 이게 시장이 변곡점에서 오르는 가격의 아파트들을 보면 이게 물가 상승보다 안 오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계속 내가 이자 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투자를 잘못한 거죠. 근데 이런 생각도 가능하잖아요. 반포의 뭐 아리팍이 워낙에 대장주고 유명하다 했었을 때 대표님 생각처럼 그게 뭐 그럼 그 이상 어떻게 가겠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주변에 재개발이 계속 되면서 상당 기간 그 가격은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죠. 그게 의미 있게 오르냐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또 오르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쉽지 않다. 유효수를 한두 채가 거래돼서 뭐 연예인이 샀다.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아파트들을 보면 그리고 거래 건수를 보면 의미 있게 상승하기는 되게 어렵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음모 아파트를 가지고 얘기해 보면 어때요? 일종의 지표처럼 항상 여겨지는. 그렇죠. 근데 음모 아파트가 이제 워낙 위치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가 워낙 노후화됐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매매가 쉽지 않은데 이제 그런 아파트의 가격 변동폭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동에서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음마에서도 가격 변동폭이 크면은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여러 가지를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럼요.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빠지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또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빠진 부동산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선택하냐면 가격이 안 빠진 신축 아파트가 좋은 것처럼 생각돼요. 그래서 자꾸 양극화, 똘똘한 한 집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그 똘똘한 한 집이 지금은 가격이 조금 오르지만 그게 향후로 쉽게 말해서 2배가 될 수 있느냐의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이 빠진 부동산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는 더 이상 내려갈 하방이 없기 때문에 거죠. 크지 않다는 거죠. 크지 않기 때문인 네.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가장 명확한 지표는 그런 가격이 오면 거래가 증가해요. 아, 그때는요. 네. 그러면 또 들썩이겠네요. 거래가 그렇죠. 증가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가격대, 사용 가치의 가격대가 오면 가격이 이상하게 안 오르면서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신축은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르잖아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 사용 가치대로 가격이 빠지면 이제 가격이 덜 빠지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이 정도는 좋다. 이렇게. 그렇죠. 직감적으로. 투자자들 들어오고 실수요자들 들어오고. 그러면 지금은 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국면인 거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면 그 원인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주 짧은 자산시장의 변화니 결국엔 심리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그 심리의 기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이 있다. 불안이 있다. 근데 그 불안이 왜 있지? 라고 이제 질문이 네. 필요하잖아요. 이제 두 가지가 원인이었죠. 하나는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거예요. 금리 인하가 되면 집값이 폭등할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 집값이 폭등할 거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집이 다주택자요? 유주택자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두 종류로 구분되죠. 무주택자나 아니면 나 이사하고 싶은데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불안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최근에 금리 인하 경험을 해봤을 때 금리 인하가 되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왜 불안해요? 그죠? 그래서 그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거 금리 인하에 대한 상황.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정부가 계속 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대출 규제 완화해 주고 개발 규제 완화해 주고 세금을 완화해 줘요. 이런 쉽게 말해서 정책의 완화 기조가 불안을 가중시켰던 거예요. 이렇게 막 최근에 DSR 그렇죠. 뭐 이런 종목 그런 거 그래서 불안한 사람 누굽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불안해요? 아니죠. 이러다가 집값 또 오르는 거 아니야?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되게 컸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거기에서 불을 지핀 건 일시적으로 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확 떨어지니까 0.3%포인트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확 떨어지니까 이게 집값이 폭등할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커지니까 이제 그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행동으로 이어지죠. 게다가 그 집값이 폭등했을 때 어느 정도로 폭등했는지를 또 봤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때 어떤 상태에서 경험했습니까? 집이 없는 상태에서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요 엄청 큰 거예요.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했고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걸 반추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그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그거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게 실수를 만회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안 사서 집값이 폭등한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집을 사는 행동을 통해서 만회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본질은.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졌고 세상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의 그 행동이 실수였을 뿐이지 그 행동을 단순히 반대한다고 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내가 그때 그걸 안 해서 실패를 했지만 그거를 지금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이 실수를 만회하려고 해요. 보상심리. 그렇죠. 그게 이제 불안과 겹치면서 이제 증폭되는 구간이죠,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안감이 많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한 심리를 갖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를 대응하는 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불안해지는 거. 또 하나는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연애를 할 때 사람을 기다려요. 기다리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뭐 여성이라든지 남성을 이제 기다립니다. 근데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면 불안한가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올지 안 올지 몰라. 어제 차였어. 그래서 문 앞에서 만약 기다리면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이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자산시장이나 내 집 마련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예정이 있고 네. 기다림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럽고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되게 저는 안타깝다고 느꼈던 게 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그쵸. 그래서 오히려 지식이 많은 거가 지혜를 담보해주지 않고 때로는 행동을 하게 하는데 방해가 될 때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하고자 많이 지식을 습득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더 불안을 가중시켜요. 뭐냐면 내 불안한 감정을 알아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계획의 기반이 지식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결국에는 정보의 양으로 결정되거든요.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똑똑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엔 어떻습니까?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렇죠. 이런 걸로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투자나 이 자산시장은 지식으로 움직이는 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더욱더 필요하다. 그건 정보의 양이 아니라 어떤 게 핵심이고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뭐 비유한 건데 뭐냐면 토마토를 샐러드에 안 넣는 게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마토가 사실은 채소고 과일이라고 하는 건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요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 불안한 거에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계획을요 정보의 양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계획 자체가 잘못 세워질 가능성이 큰 거죠.
지금 이 순간 그러면 내가 불안해하기보다는 계획을 세워보겠다라고 하면은 첫 걸음은 뭐가 돼야 돼요? 첫 걸음은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첫 걸음은 무조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질문요? 뭐가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자면 내가 내 집 마련하면서 내가 뭐가 중요한 거지? 라는 질문. 그리고 나는 어디에 살고 싶지? 그리고 나의 그 부동산에 사는 목적은 뭐지? 이런 질문들. 각자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을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질문하지 않고 정보를 습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방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 같은 데 끌려다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찾으면 구글을 통해서 정보를 찾아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털을 보면 아주 보기 좋게 깔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그 부동산 섹션을 누르면 수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나오죠. 그러면 많이 읽은 게 먼저 나오고 그러면 내가 궁금하지 않은 사실들을 알게 돼요. 그러면 불안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말고 내가 중요한 게 뭔지를 먼저 고민해보고 그것만 찾아서 정보를 습득하시라. 포털이 아니라 그렇죠. 구글로. 그렇죠. 그런 과정을 먼저 시작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계획을 정말 지혜롭게 세우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예시 몇 가지만 들어주실래요? 아니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서 뭐냐면 저는 어떤 질문이 필요하다고 보냐면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질문들. 네. 근데 우리는 긴급한 질문들에 대해 관심만 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이건 각자마다 되게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최근에 막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져요. 오피스텔 같은 거는 막 미분양 오피스텔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떤 질문을 하냐면 거기 건설사나 시행사가 이 아파트를 아니면 오피스텔을 20%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사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오피스텔을. 네. 이건 뭐냐면 긴급하죠. 왜냐하면 그 건설사는 그래서 한 달 안에 살 경우에 제가 20% 할인해 주겠다. 그러니까 마치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덜컥 오피스텔을 사기도 합니다. 아, 이거 그래. 깎아주니까 이거 투자하기 좋은 거야. 근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죠. 뭐냐면 나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진짜 투자로 좋은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왜 건설사들은 이거를 할인 분양해 주는 건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은 아까처럼 긴급한 질문은 아니지만 그렇죠?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다. 중요한 질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한번 찾아보시라.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질문들. 그게 부동산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신생아 대출을 막 해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대 대출이 나오니까 빨리 신생아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긴급하죠. 왜냐하면 기한이 한정돼 있고 네. 신생아를 낳을 수 있는. 네. 그다음에 정보가 언제 끊을 수도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래서 긴급한 질문이긴 해요. 근데 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신혼부부가 대부분일 텐데 내가 지금 빚을 일으켜서 내 집 마련할 시점인가? 좀 기다려도 되는 거 아닌가? 나한테. 네. 그리고 대출을 해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출을 해봐서 살 집이 과연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가 더 중요한 질문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행동들이냐면 이건 뭐냐면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은행에 갔어요. 근데 은행의 창구 직원이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저기 고급차 사시면 쉽게 말해서 고급 1억 원대 스포츠카 사시면 저희가 금리를 싸게 해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와 이거 금리 싸게 해주니까 내가 빨리 비싼 스포츠카 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요. 근본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스포츠카 살 때야? 내가 그게 필요해? 나중에 돈 벌어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부동산에서 왜 이 생각을 안 할까요? 왜 안 될까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세상 중요한 질문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중요한 질문을 해야죠. 본질에 가까워. 그 참 이상하네요. 부동산은 그야말로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 자산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쵸. 근데 왜 그 앞에서는 이렇게 자꾸 마비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나약해지고 왜냐면 그거는 좀 아픈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본질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큰 거죠.
우리가 스포츠카는 잘 아는데, 그렇죠? 그게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잘 판단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이게 그런 판단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마비가 되죠. 지금까지 대표님 말씀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 제가 느끼기로는 실수요자 증가가 지금은 늘고 있지만 상승세인데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시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뭐 하향 내지는 조금 더 안정화되는 시점이 올 거고 그러면 그때가 들어가야 될 시점이다. 그렇죠. 그때 내 집 마련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시점이 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사실 자산시장은 본질은 수요가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특히 투자자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한국의 유효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왜 지금 이게 수요가 올라오냐면 그러니까 2022년도, 2023년도에 거래량이 급감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격이 빠지는데 그때 실수요자들이 집을 안 샀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러게요. 네. 그때는 누가 산지 아세요? 또 투자자가 사요. 네. 왜 그런 아이러니가 생겼어요? 실수요는 집값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안 샀죠. 더 빠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실수요가 줄어들었.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데 안 산 수요가 있었어요. 네. 그런 수요가 이연된 거죠. 이연돼서 지금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왜 약간 오르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사겠다. 그렇죠. 그 행동을 반대로 하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유효수요는 이연된 수요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소화되고 나면 그럼 다시 또 굉장히 큰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제 거래가 먼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중요한 판단 기준이죠. 그래서 거래가 줄어들면 주택 수요가 다시 감소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또 다른 이제는 가격의 변동 그 국면을 만들 겁니다. 저는 부동산에서는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 언제 사는? 왜냐면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일생에서 많이 사면 3-4번인데 그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언제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디만 보는 거예요. what보다 when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